네, 그리스와 채권단 간의 구제금융 협의가 불발이 되면서 금융시장이 어제 전체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앞으로 더 확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들 미리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채권단들의 불만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혁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독일 측에서는 이제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끌어내렸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불안감이 확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그리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의 변동폭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지 MTN의 김종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오늘 하루 흐름만 놓고 보자면 변동폭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레벨을 놓고 보게 되면 지난 저점도 아직 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이렇게 격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좋았던 독일 증시를 비롯한 이들 쪽에 조정 압력을 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FTSE 그리스 20 ETF인데요. 그리스의 주요 종목 20개 정도의 주가 흐름을 나타낸 것인데 지난 3, 4월의 저점이 더 낮은 수준이죠. 현재의 저점은 여기에 있고요. 물론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언제든지 저점을 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디폴트 리스크가 최대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너무 오래된 악재이기 때문인지 반영 자체가 좀 느린 그런 양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유럽의 조정의 원인이 그리스 때문만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데요. 그리스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스는 빌미의 하나일 뿐 그리스 때문에 최근에 빠지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그냥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본질적으로는 유로 국채 수익률의 변동성 자체가 오히려 유럽 증시의 조정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유로존의 GDP 성장률이 좋다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죠. 과거에 대비해서 조금 나아진 것뿐이지 이걸 어떻게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최근에 쏟아부은 돈의 양을 고려한다면 현재 1%도 안 되는 GDP 성장률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경제학자들이 뭔가 너무 이제 그동안 안 좋은 지표만 봤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인 해석을 끌어대고 있는 게 아닌가. 과거의 정상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너무도 미미한 수준인 거죠. 지금 그리고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같은 국가는 여전히 디폴트 위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나아지고 있는 국가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유로존엔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리스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좀 미지근했고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는 국채 수익률과 유로 성장률 부진에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격하게 폭락 장세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유럽 증시 흐름이 좋지 않은 것도 그리스 문제를 갖다 붙이는 양상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이 그리스 문제에 바짝 긴장하면서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리스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드릴 때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끝나지 않느냐? 지금 대부분의 유럽 쪽에서 어떤 시각이냐면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게 되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그리스는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의 지리적인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유럽의 갈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서방 세계에서 사이에 끼어 있는 우크라이나의 갈등이었는데요. 바로 그 지역이 이 지역 크림반도였죠. 근데 그 바로 밑에 터키와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러시아가 있죠. 그리고 서방 국가와 최근에 러시아는 계속적인 갈등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지역에서 지금 보면 러시아와 유럽의 싸움 속에서 이쪽 지역, 터키와 그리스는 중립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경제학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최근에 정확한 판단을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리스가 EU 쪽에서 탈퇴하더라도 우리는 러시아로 가서 붙으면 되기 때문에 즉 양쪽에서 지금 저울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는 EU에 저렇게 대놓고 믿을 건 하나 없지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지금 이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뭐가 추진되고 있냐면 터키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자, 이 흑해 연안에 러시아에서 터키를 지나 알바니아라든지 아니면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지역 쪽으로 가스관을 직접 공급하는 공사를 얼마 전에 터키와
그리고 러시아의 대통령이 서로 체결을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된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지금 터키의 그 대통령은 최근에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13년간 장기 통치를 해오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럼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죠. 푸틴은 물론 러시아에서 80%가 넘는 말도 안 되는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지만 최근 경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러시아도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도 뭔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터키 스트림이라든지 북쪽의 야말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풀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상황이지만 그리스와는 종교가 같죠. 러시아도 그리스 정교가 지금 국교고요. 그다음에 터키는 대표적인 반서방 국가입니다. 나토 국가이면서도 반서방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이 현재 에르도안 대통령인데요. 지금 푸틴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럽과 아시아를 잇고 있는 그 에게 문명의 발상지라고 볼 수 있는 그리스와 터키 지역의 그 지리적인 특성이 최근에는 복잡다단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보게 되면 그리스의 최근에 왜 EU에 이렇게 맞서고 있는지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그리스도 현재 이 프로젝트, 터키 스트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에 추가적인 차관을 주겠다라고 러시아가 공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역학 관계들이 나타나면서 그리스 문제는 좀 더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 지금 당장 뭐 그렉시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자체가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학관계가 좀 더 복잡해지는 만큼 이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어떻게 보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이슈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수록 저희가 또 튼튼한 종목별로의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글로벌 태양광주들의 흐름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퍼스트솔라가 일단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주가는 급등 장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는 꾸준하게 좀 하향 곡선을 그려왔었는데요. 글로벌 태양광주들의 흐름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모듈, 그다음에 뭐 폴리실리콘 가릴 것도 다 안 좋거든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퍼스트솔라 오늘 급등했지만 최근 주가 동향은 굉장히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드코를 기준으로 크게 올랐던 썬에디슨도 최근에 주가 동향이 좋지가 않고요. 앨런 머스크가 지분을 갖고 있는 솔라시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속적인 조정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아직도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폴리실리콘 업체들은 최근에 주가가 모두 우하향 그리고 횡보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글로벌 동향은 뭐 공급 과잉에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글로벌 태양광 사업 전체적으로 현재 정체기를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대표적인 기업인 OCI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작은 수요, 그다음에 상업용 수요 이런 것들이 확대되려면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시스템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다소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건 이번에 OCI 머티리얼즈를 팔기로 했는데요. 매각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금 OCI의 재무 구조나 OCI의 주가 판단 지표가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1조 원의 매각을 하게 되면 지금 PBR은 0.5배까지 떨어지고요. 부채 비율은 100%대까지 떨어집니다. 현재 구간이 지금 140%, 150% 구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엄청난 재무 구조 개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따라서 만약에 OCI 머티리얼즈를 비싸게 팔면 팔수록 회사의 가치는 저평가돼 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지금 여전히 공급 과잉에 휩싸여 있으니까 급등은 어려운데 그러면 급등이 어렵다면 이 회사의 가치가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을 줘야 되는데 그 인식을 줄 수 있는 OCI 머티리얼즈의 매각 가격 자체가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이 폴리실리콘의 수입국가 추이를 보시면 최근에 여전히 한국 쪽에서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이 정도의 가격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엔 어렵고 반등을 한다면 조금은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여전히 공급 과잉을 쉽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은 조금 낮춰잡고 우리가 현재 가격대에서 여유 있게 접근한다면 그래도 좀 다른 종목보다는 양호한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OCI에 대해서는 여유 있는 대응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자회사 매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한 중국에서의 수입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사업에서의 정상화 또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들 모두 다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시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또 알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전략 함께 하시죠.